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술주의 약세가 재개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07% 하락한 21,359.90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22% 낮은 2,432.4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7% 내린 6,165.50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로 끝난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주째 감소해 고용시장 호조가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8,000명 줄어든 23만 7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24만 명이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역의 제조업 활동도 전달의 위축 국면에서 반등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전월에 마이너스 1.0에서 19.8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4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4.0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과잉 공급에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해 지난해 말 감산 합의 이전 수준으로 밀렸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은 전일보다 0.6% 내린 배럴당 44달러 46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작년 11월 14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밀렸습니다. 최근 큰 폭으로 내리면서 증시 우려의 요인이 됐었던 대형 기술주들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인데요.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5% 가까이 밀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드리죠. 코스피가 기관 투자자들의 3천억 넘는 매물에 힘입어 지수가 좀 내렸습니다. 0.46% 하락한 2,36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은행주들이 무더기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시가총액 1, 2위에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IT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수의 추가 하락을 막는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도 사흘 만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0.26% 내린 669포인트가 어제 종가였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6월 16일 금요일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국내 이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이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하게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여쭙겠습니다. 자, 미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금리를 찾아가는 동네의 성격상 유로존이나 일본 등이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방향성 향후에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일단 지난번 글로벌 증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유로존 하락만 가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찌 보면,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그 당일보다도 오히려 조금씩 그 우려감이 조금은 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저녁, 금요일을 마감을 하는 그런, 글로벌 시장 내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어느 누구도 단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우려감 부분들이 쉽사리 잦아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서도 우리 최은정 앵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글로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다른 국가들의 금리 방향성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과연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도 서서히 유동성을 축소해 나갈 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 이 부분에 사실상 글로벌 주요국들의 주요 관심 부분,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때까지 한 7, 8년 이상 계속되어 왔었던 초저금리 기조가 이제는 정말 마감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잔치가 끝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들, 상황들, 이번엔 고려, 상당히 이제는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 이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 격차는 0%가 됐습니다. 1.25% 기준금리로 동일시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미 한 3, 4일 전에 시장 내에 어떤 시사 발언을 한 바가 있었죠.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절대 기계적인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을 한 직후, 그래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통화의 기조를 서서히 바꿀 수도 있다라는 시사성 발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은 시장 그리고 환율의 변동성과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 그런 노력 상당 부분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에 결국은 크게 영향을 미치기에는 다소간 좀 미흡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나 일본의 BOJ, 일본은행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그런 그 통계가 나왔죠. 실질적으로 매입 채권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어지고 있고 지금 5년 만에 매입 채권의 규모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 말 그대로 시장 내 소위 말하는 스텔스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조용한 소문을 내지 않고 조용하게 유동성을 축소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ECB, 유로존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금리를 현행, 지난 8일에 있었죠? 기준금리를 현행 0%는 유지하지만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배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결국 시장에서의 해석은 서서히 유동성 확대, 완화적인 통화기조가 아닌 긴축적인 통화기조로 선회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만 시장 내 안도감을 그래도 주는 부분은 지난 이틀 전이었죠. FOMC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존 2.1%에서 성장해서 2.2%로 0.1%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제 성장률은 그나마 양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렇기 때문에 시장의 해석은 일시적으로 강력한 펀더멘탈, 튼튼한 펀더멘탈에 따른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는 FOMC의 의지를 인식을 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 지나갈수록 다소간 좀 우려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역시 상당 부분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한국은행 말 그대로 딜레마를 가지고 있죠. 근데 긴축으로 선회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준금리를 그대로 1.25%로 계속해서 동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 올 하반기 FOMC에서 시사한 대로, 힌트를 제공한 대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한미 간 금리 격차는 다시금 역전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글로벌 유동성의 한국 시장으로부터의 이탈, 너무나 명확관화한 사실이 될 것이 아니냐. 결국 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부분 다들 이미 알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딜레마 중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그 잔액 기준으로 1,36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부담.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의 감소와 함께 소비의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는 재정정책 활성화를 통해서 내수부양을 꾀하고 있는데 이 내수부양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소비둔화 리스크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국은행 역시 지금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상당기가 다소간은 좀 조심스러운 시장에 대한 접근 필요해 보이는 상황일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 순환매 양상의 진행에는 변함이 없겠다. 그리고 그 순환매 속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 순환매 기저에는 결국은 사익 실현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 꼭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또 글로벌 중앙은행들 역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유동성 잔시가 이제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큰 상황인데요. 앞으로 우리 한국은행의 횡보는 어떨지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고요. 국내 증시 하지만 순환매 양상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조언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여부가 20일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 내 최대 보험회사인 안방보험그룹에 대한 파문이 일면서 중국 A주가 이번에 MSCI 신흥지수 편입에서 불발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상황 봐주시고 또 이게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지도 여쭤볼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20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MSCI 신흥지수 편입 여부, 중국 A주에 대해서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흥지수에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글로벌 펀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 경험적으로 지난 뱅가드 자금 이탈 상황과 마찬가지로 일단 한국 시장에서 급격하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마저도 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만 1년 이후로 조금은 그 시기가 이연될 그럴 가능성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중국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여부, 이 부분 올해가 지금 3년째 지금 계속돼서 시장 내에서 어떤 그 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3년째 계속해서 불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만에 하나 이번에 MSCI 신흥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면 우리 시장으로부터의 글로벌 유동성의 자금 이탈,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의 분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어 있는 자금 중에 최소한 4조 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중국 시장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 일단 분명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지만 최근 최은정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의 그 최대 보험사 중에 하나죠. 최대 보험사죠. 안방보험그룹 파문. 지금 소식 계속해서 중국 시장 특히나 대형주의 상승에 제동을 걸고 있는 그런 큰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해 종합중화지수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어왔었던 대형주 지수 SSE 50 지수가 되겠습니다. SSE 550 지수의 폭락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던 중국 대형주의 상승, 그 대형주의 상승에는 중국 금융주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부분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찌 보면 영향은 상당 부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일단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의 부담 요인으로 분명히 이 A주가 편입이 된다라면 부담 요인 작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의 가능성, 일단 글로벌 IB들은 MSCI 신흥지수 편입의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 올해는 안 될 것이고 빨라야 내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다양한 이벤트,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지금 그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일단 만약에 안방보험그룹 상황이 조금 더 크게 확대가 되어진다라면 일단 일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 이탈,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장으로부터 일단 전반적인 환율 문제에서는 분명히 그리고 신흥국을 대표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중국 관련 펀드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 여러분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감도 커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거꾸로 A주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의 어떤 그 중국 펀드를 가입해 놓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은 좀 그 가능성을 절반 이하로 좀 줄여 놓으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예, 두 번째 이슈까지 봐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조언을 듣겠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이 돼 있었던 터라 어제 국내 증시 조정폭이 크지는 않았었는데요. 기관의 매물이 컸었고 또 오늘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에서 대형 IT가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장은 점차적으로 이제 그 기술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승을 주도해 왔었던 그런 종목군들의 어떤 그 키맞추기 양상, 소위 말하는 하락으로 키맞추기 양상.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소위 말하는 덜 오른 종목군, 소외되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중심의 키맞추기 양상 진행에 분명히 무게중심을 두셔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시장 내 계속해서 중심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변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스튜어드십 코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래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결 내지는 완화 가능성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3대 키워드가 있습니다. 지배구조 조정이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 한 가지. 두 번째, 자사주의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긍정적인 방향 선회 가능성 여부. 세 번째, 배당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주주가치의 환원으로 실질적인 시장 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한 가지.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요인을 찾기에 상당 부분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게 된다라면 배당의 확대와 동시에 배당 수익률이 한 1%포인트 상승을 한 것을 경험치로 봤을 때 이에 따라서 결국 주가의 상승, PER 기준으로 한 2.4배 정도 상승한다라는 그런 경험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놓는다라면 물론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중장기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연기금도 그렇고요. 외국인도 그렇고 배당 확대 등을 비롯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것이고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작년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의 평균치가 한 1.8% 정도 됩니다. OECD 평균 2.2% 내외를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직도 시가 배당률의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 마침 6월 중간 배당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6월 중간 배당주에 대한 관심 역시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이 다소간의 좀 조정 양상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가지 이슈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과 관련된 혼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FOMC 그리고 유로존의 ECB 그리고 일본의 BOJ 모두 다 유동성 축소 기조로 지금 현재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 말 그대로 유동성의 혼란 기조가 시작되었다라는 부분 한 가지. 두 번째,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초면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들 시장 내에 많이 나오게 되면서 실적 확인에 대한 욕구가 상당 부분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이야기가 결국은 실적에 대한 혼란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소위 말하는 실적 정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정점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개선되고 있는 실적들이 2분기를 지나서 3분기, 4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느냐의 여부, 오히려 시장은 이제는 턴어라운드, 바텀업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실적 개선 분위기가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둔화되어질 것이냐라는 그런 확인 욕구가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실적 혼란과 관련된 시장 내 노이즈가 크게 발생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 두 가지 관점을 꼭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실적 확인함에 있어서 실적 서프라이즈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이러한 긍정적인 실적들이 결국 3분기, 4분기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다소간 둔화되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 성장세가 계속돼서 이어질 것이냐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들은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이어지되 다소간 어떤 그 기간 조정의 양상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도 우리가 꼭 염두를 해야 될 것이다. 시장의 상승 추세는 아직 꺾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소간의 혼란 양상이 진행되어 가능성이 높기에 시장은 순환매 양상을 취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특히나 밸류에이션 중심의 순환매 양상이 전개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염두에 보시면서 오늘 금요일 시장 잘 대응을 하시고, 특히나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중국 A주 편입 여부 결정 다음 주 20일이 되겠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역시 주목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이제 한 30분 뒤면 45분 정도 뒤면 시작이 될 텐데요. 구체적인 투자 조언 들어봤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 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수주 절벽이 올해부터 일감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조선업황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박이 수주 실적 2달 연속 1위를 지켜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조선주의 반등세가 무섭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걸로 보이는데요.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네. 조선업황의 사이클이 15년을 주기로 돌고 있다. 10년 동안은 불황이었다가 5년 동안은 호황이다라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더 좋을 것이라는 얘기던데요. 네. 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일단 왜 15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3년, 14년도 아니고 15년으로 뭐 맞춘 거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어떤 조선업황을 그런 이제 사이클에 대비해서 보는 거는 좋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업이 아무래도 경기 민감의 대표적인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5년이라는 거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 사이클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글라 파동부터 이제 여러 가지 파동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일단 채널을 돌리실까봐 이런 얘기는 조금 축소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경기 사이클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은 제일 맞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경기 사이클보다 약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먼저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크다라는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요즘 국내 조선사 잘 나갑니다. 특히 한때는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한테도 밀리네. 뭐 일본은 예전에 어렵게 앞질렀는데 또 밀리고 있네. 그래서 거의 3, 4위권으로 선박 수주량이 내려갔던 부분들이 일단 지금 많이 회복했죠. 특히 지금 1월달에서 5월달 한 5개월 동안 나왔던 국내 수주의 빅3의 선박 수주량을 보게 되면은 2년 만에 다시 중국까지 제치고 세계 1위까지 올라왔고 작년 한 해 동안 수주했던 물량의 한 93%까지 이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수주나 그리고 영업 잘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영국의 유력한 이제 선박 관련된 기관 이제 클락슨 리서치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우리나라 올해 빅3가 신규 수주가 한 240억 달러까지 넘어가면서 목표했던 160억 달러는 충분히 50% 이상 달성할 것이다. 그만큼 업황이 좋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날개를 단다거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또 하나 유조선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의 호조가 가장 눈에 띄는 상황들인데 이 초대형 유조선 쪽인 VLCC라든가 그리고 LNG선 유조선 이쪽은 특히 VLCC 같은 경우는 한 27척을 싹쓸이했습니다. 거의 다 국내 조선사가 다 수주할 정도로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특히 아무리 중국이 배를 만들어서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측면으로 봤었을 때 같은 값을 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정도까지 만드는 회사는 한국밖에 없어. 그래 콜. 이러면서 지금 수주가 들어오는 상황들이죠.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 가장 우려가 했던 부분들이 수주 절벽이었습니다. 즉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조선사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컸었는데 한 1, 2년 사이에 체질 개선하고 그다음부터 영업활동 강화하면서 수주를 늘리고 있다. 거기다가 글로벌 경기까지 회복세와 같이 맞춰진다.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수주 잔고 측면만 봤을 때는 내년까지도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어떤 회사들의 실적들도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건 내년일 가능성. 특히 왜냐하면 이제 수주를 받은 다음에 배를 인도하기까지는 적어도 1년 반, 2년까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계약금 받은 다음에 배를 인도하면서 돈을 받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현금 흐름 쪽에서 봤었을 때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올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약간 올해 수주를 받은 부분들이 내년 중반 이후까지 이제 연결되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하지만은 주가는 수주를 먼저 통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크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움직이는 게 당연히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실적 개선을 미리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측면이기 때문에 맞다란 쪽은 염두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실들은 다 좋습니다. 좋은 뉴스 많이 나오고 호재 많습니다. 하지만은 단기적 관점으로 봤었을 때 현대미포조선이나 최근 들어서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상승 탄력이 어떤 분출을 하면서 단기적인 상승세가 좀 컸기 때문에 여기서 주선주가 좋다고 그러니까 나도 사봐야지 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고점 때문에 고생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매수로 들어가는 자리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아무리 좋다고 하겠지만은 약 한 11만 원대 이하, 한 10만 5천 원 정도면은 제일 이상적인 어떤 조정권에서의 진입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조정 시 비중을 늘리는 전략 쪽으로 조금씩 타이밍을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수주를 빗대 봤을 때도 내년까지는 업황 자체는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가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조정 시 매수가 좋겠다라는 조선업황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금리 차이가 없어진 수준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1.25%로 계속 동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이 올해 한 차례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아지게 되고 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는 이제 결정을 어떻게 내리게 될까요, 올해? 예, 올해 아니면 이제 내년 초 일단 결정은 내려야 될 타이밍이 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을 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는 못하고 기사를 좀 읽어봤어요. 네, 일단 회견의 분위기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옐런 의장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약간 단호했습니다. 단호한, 자신감에 찼지만은 약간 뭔가 좀 단호한 모습들 쪽으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좀 이끌어냈다라는 쪽이 시장에서 참가자들이 느끼는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그와 관련돼서 미국이 6월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한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동일한 금리 수준으로 가고 연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빠르면 9월이나 12월 인상하게 되면 이제 금리 역전이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더 끼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언젠간 하겠지만은 뭐 지금 당장 아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봤던 부분들이 한 4조 5천억 달러 관련된 쪽의 보유자산을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물자산입니다. 실물자산을 축소를 시켜서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가장 시장에서 좀 우려할 만한, 시장에서 어떤 걱정할 만한 요인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계획까지 발표했죠. 그래서 지금 연내 지금 월 100억 달러대 그리고 내년 가면은 200억 달러대로 늘리면서 약간 좀 빨리 하겠다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약간 우려감들이 시장에 좀 더 반영됐다. 특히 신흥국 입장 쪽에서는 당연히 금리 역전된 상태에서 보유자산 축소로 인해서 바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을 가능성들에 대해서 약간 그 우려감이 좀 커지는 부분들이죠. 네. 이런 쪽에 대한 현상들이 나오면서
또 하나 이제 미국에는 옐런이 있다면 한국에는 이주열 총재님이 계십니다. 네. 이주열 총재님도 한국은행 입장 쪽에서 바라봤을 때 금리 인상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다가 3년 만에 취임한 이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네. 그만큼 이주열 총재가께서 바라보시는 시장 상황들이 일단 이제 소비자 물가 수준도 2%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디플레이션까지 우려했던 부분들 쪽이 이제 약간 벗어나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의 변화를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변화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고용 지표도 물론 아직까지 청년 실업이나 실업률 여러 가지 좀 흐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고용이나 소비 심리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개선되는 측면들이 있고 거기다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금리를 이제 한 인상 시점도 다가올 수 있다는 쪽도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고려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 그럼 만약에 또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따라오는 부수적인 얘기들, 즉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증하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막 살아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쪽을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좀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또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도 또 막상 대놓고 못하는 측면들도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여러 각국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미국은 금리 인상이 들어간다. 즉 금리 인상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금리 정상화죠. 과거 수준까지 이제 다시 차곡차곡 올라가겠다는 쪽으로 보여주는데 나머지 글로벌 국가들도 이를 따라가는 것은 당연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따라가기 싫겠죠. 왜냐면은 유동성을 갑자기 또 회수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충격이 있기 때문에 따라는 가되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는 분위기 쪽으로 금리 인상들이 글로벌 각국이 가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게, 예. 더 어거지로 이제 코가 끌려가는 듯이 더 늦게 가지 않을까. 네. 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금리 역전과 함께 나오는 변화를 생각했을 때는 빠르면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 4, 4분기 아니면은 내년 1분기 정도는 아마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 물론 경제 지표들이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은 네. 그런 쪽으로 나오면서 염두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은 나 지금 대출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니면 부동산 대출을 꽉 받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돈 갚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금리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미미합니다. 예.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어떤 자산 재테크 관련돼서 무리해서 대출부터 갚자라는 쪽은 일단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리가 인상 기조로 바뀐다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재테크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를 하실 시점이 됐다라는 쪽은 언급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금융주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사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주는 올라야 되는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 금융주들은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간 많이 올랐던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기사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차치하고서 좀 보면 올해 증권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증권주는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은행과 보험주는 정부 정책에 단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앞으로 금융주에 대한 시각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금융주를 보면서 금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예, 금융주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금융주에서도 3총사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증권, 은행, 보험, 머스케티어스죠. 죄송합니다. 네. 이런 금융주가 이렇게 세 군데에서 포진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금리와 그리고 정부 정책의 영향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먼저 증권주는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올라간다. 네. 유동성이 늘어났을 때 유동성 효과로 가장 대응을 잘하는 쪽이 이제 증권주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동성은 이제 축소가 되는 기조라고 하더라도 단적인 예, 즉 거래대금만 살아있고 거래대금만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면 증권은 계속 올라간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즉 증시가 살아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시장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증권주는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접근하면서 그래도 양호하다는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일단 실질 금리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예대 마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금리가 올라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제 부수적인 현상, 즉 가계대출이 더 안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대출과 예대 마진의 차이로 먹고 사는데 대출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체가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 또 하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이제 가계 대출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조심은 하겠지만은 여전히 지금 나오는 데이터로만 보게 되면 실적은 이상 없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증권은행주는 그래도 계속 관심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는데 네. 보험주는 좀 예외입니다. 보험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부의 영향력이 좀 더 이어질 부분들, 특히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보험료 관련된 부분이고요. 특히 실손보험료 관련돼서 과거에 한 달 정도, 과거에 한 2, 3년 정도부터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관련돼서 좀 너무 많이 보험료를 챙겼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로는 한 1조 5천억 가량 벌었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탐탁해 하지 않죠. 그래서 이를 아무래도 좀 이제 로드맵을 통해서 보험료를 조정하는 쪽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험사에서는 타격이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노조법을 개정하기 시작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험 설계사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프리랜서 쪽으로 돼 있나요? 그런 쪽으로 돼 있는 상황 쪽에서 노조 개정법으로 일단 4대 보험 관련돼서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보험사가 반은 절반은 지급해야 되는 쪽으로 바뀝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의 입장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련된 변수들,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주춤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보험주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에 따른 실적 개선들은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 대비해서 그에 따른 수익률을 못 쫓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보험주가 날개를 달 것이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증권과 은행 업종은 양호하고 보험주는 그래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 이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시고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구체적으로 시황 분석을 듣기에 앞서서 지단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에 대한 수익률 현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으로 5가지 종목이 나가고 있는데요. 모두 1차 목표가를 달성한 이후로 지속 홀딩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일단은 5월 22일에 애경유화가 가장 눈에 띄죠. 16.5%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또 5월 17일에 주셨던 GS 역시 매수가 목표가 달성 이후로 아직도 6.2%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게요. 자, 5월 31일에 주셨던 영진약품 역시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10에서 20% 물량 정도를 지금 들고 가고 계신 거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모두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림산업과 현대백화점은 매수가 대비해서 3% 정도의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LG전자는 매수가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함께 살펴보죠. 6월 10일에 주셨던 한진칼 보유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 밖에 KC텍 또 K식텍도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죠. 7%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모토닉은 보유 관점, 한라홀딩스는 포트에서 제외하시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외환영웅 베스트 필살주를 살펴볼게요. 5월 23일에 매도 사인을 주셨던 한국종합기술과 더존비즈온이 각각 39.2%, 22%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6월 8일에 매도 사인을 주셨던 동아지질 17.6% 올라서 베스트 필살주에 선택이 됐습니다. 예, 외환영웅의 종목들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리뷰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오늘은 6월 8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후성, 종목코드 093370. 자, 이 종목은 매수가 대비 현재 2.9%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였으며 거래량 또한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지속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갖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대박이다! 알겠습니까? 끝까지 갖고 와라! 본전 올 때까지 끝까지 홀딩한다! 그런 마음으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다음 6월 9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한지칼, 자, 종목 코드 0180-640. 자, 매수가 대비 현재 1.6% 정도 소폭 상승 중에 있고요. 자, 이 종목 또한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저율과 성수기 효과로 항공주가 고공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또한 중국과 뭐 여러 가지 호전이 되면은 더욱 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해서 보시고 또 갖고 있는 분들은 52주 신고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환 영웅의 에너지를 받아서 추천주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잠시 뒤에 오늘의 필사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외 시황 선물 점검 부탁드릴게요. 시황, 예. 예, 오늘은, 어저께, 그저께 여러 가지, 미국이 여러 가지 악재로 좀 하락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생주스 및 우리나라 코스피도 약간 올리는 척 하다가 내렸습니다. 자, 오늘 항생지수 또한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지수로는 25,578이 저항했을 때 하방 매도뷰를 보시고요. 자, 혹시나 좀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25,578이 돌파했을 때 25,612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아마 며칠 동안 제가 하방으로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제 밤에 국제유가 해외선물신하고 하방을 쳤는데 우리 국제유가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하방으로 보시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님들 떨어지는 거는 이유가 있고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매매 선물 해외 선물 하신 분들도 방향이 틀렸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 처리해야지 그냥 갖고 있다 보면은 한순간에 손실이 커집니다.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유가 지수로는 44.61이 저항할 때 올라오는 매도를 쳐주시고요. 혹시나 공격적이고 보수적이다 그러면 44.61이 돌파할 때 45.26 부근에서 매도 하방으로 보면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 횡보 하방으로 보시고요. 자, 지수로는 1258.3 저항시 하방 매도비입니다. 약간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이때 하시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1258.3이 돌파할 때 1261.4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 또한 오늘 횡보 하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1625 부근에서 저항했을 때 매도 하방입니다. 혹시나 유로 FX는 매매하고 싶은데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1.11625가 돌파될 때 1.11765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오늘은 횡보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2433.75 부근이 저항입니다. 이 부근에서 하방 매도를 바라봐 주시고요. 혹시나 나는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2425.25 부근에서 지지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 상방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어서 국내 시황 분석 부탁드리고요. 오늘 필살 종목 공개까지 해주십시오. 예. 어저께 장이 올렸다가 마감 하방, 그러니까 하락 마감으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불안하신 분들, 수익이 좀 많이 나시고 좀 하신 분들은 물량을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이 축소를 하셔도 됩니다. 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현금 비중을 한 최소 50%에서 80%로 갖고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손절을 과감히 할 수 있다는 분들은 기존 전략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코스피 오늘은 횡보로 좀 보겠습니다. 횡보로. 자, 지수로는 2350.69가 지지했을 때 상방이나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좀 애매하기 때문에 관망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케이? 자, 혹시나 2350.69가 깨지면 2337.53 부근에서 지지 후 상방이기 때문에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매수를 해도 되나 반드시 나는 손절이 자신 있다. 손절 처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매수를 하되 그렇지 못하고 물타기나 불허하신 분들은 손절을 못하신 분들은 관망하는 것도 돈을 버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선물지수는 오늘 횡보. 자, 지수로는 308.15가 저항했을 때 하방으로 보시고요. 혹시나 305.65가 왔을 때는 지지로 보고 매수를 바라봅니다.
308.15에서는 매도, 305.65에서는 지지로 위아래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맞춰서 우리 여러분들, 각자 시청자분들이 내 성향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손절을 100% 할 수 있다. 그럼 공격적으로 매매해도 되나? 나는 물타기를 한다. 손절을 못한다. 하시는 분은 관망도 반드시 돈을 버는 겁니다. 관망한다고 돈 못 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망도 돈 버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필사의 종목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막 콘덴서입니다. 종목 코드 001820입니다. 자, 이 종목은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로서 수출이 전체 매출의 61.8%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 순매수하고 있어서 상승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올라가는 종목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쫓아가더라도 사야 되고 대신 떨어질 때는 반드시 100% 손절을 잡는다. 그런 분들만 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가로는 현재가고요. 목표가 18,500원입니다. 손절가는 15,000원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사막 콘덴서였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외환영웅의 해외 선물 강연회가 이제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부산에서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일정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시청자, 서울경제 유능한 또 멋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 외환영웅 신동환이 부산에서 세계 최초 두 번째로 해외 선물 강연을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 만나는 게 설렙니다. 한번 오셔서 도대체 외환영웅 신동환이 시황, 뉴스도 안 보면서 이론과 교육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해외 선물에서도 지금 1등을 하고 있고 주식에서도 어떻게 종목을 잘 뽑는지를 여러분들 보는 가운데에서 직접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식과 선물과 해외 선물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종목 2,000여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요.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 똑같이 바라보시면서 대신에 하락할 때 매매하는 방법, 기관과 외국인들 공매도 칠 수 있는 방법이 해외 선물과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시장이 아직 좋으나 시장이 떨어질 때는 제발 물타기 하지 마시고 손절 못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손절 처리하시고 현금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주식을 하지 마시고 선물과 해외 선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부산 센터 4층 부산 2호선 센텀 시티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자신있게 외환영웅 신동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 사랑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뵐 텐데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